이재명 당 대표께서 성남 시민 프로축구단 광고비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오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시는 일정이 합의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검찰 소환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160억 원 정도의 이 대가성 청탁을 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라든지 두산건설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은 이미 지난달 28일 날 이미 1차 있었고요. 그때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해서 한번 연기가 됐고 10일과 12일 사이에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전격적으로 10일 날 나가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안 나간다고는 안 했으니까 정해진 수순이라고 봐야죠. 안 나간다고는 안 했지만 사실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고 예. 그 민생 투어라고 해서 특히 호남 지역을 예. 집중적으로 민생 투어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이제 지지층 결집에 더 많이 힘을 쏟나 보다라고 예. 얘기를 했었고 그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았죠. 그런데 지난 신년을 기점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참배하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용산의 대통령실에서의 신년회 예. 건너뛰면서 결석하면서까지 불참하면서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신년 예방하는 자리에서 사실은 거의 결의를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 출두할 시기를 구체적으로 조율하겠구나라는 예.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10일 날 출두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예상이 10일은 아니지만 예. 곧 출두하는 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한 점 부끄럼 없다라고 했으니까 예. 검찰에서 관련해서 의구심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예. 상세하게 저는 답변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은 사실 성남 FC 관련이지만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예. 있어서 이런 장면들이 좀 여러 번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걱정, 우려도 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그러면 1월 초에 임시국회를 열자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국회는 아닌 것으로 이제 확정이 됐네. 더 이상 방탄국회 얘기는 국힘 쪽에서 안 나오겠네요. 이제 그렇게 되겠죠. 일단 예. 소환에 응한다고 하시니까 날짜 시간까지 통보했으니까. 그거와 관계없이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진위를 믿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방탄국회 얘기는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여당에서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예. 혹시 그날 또 뭔가 국회를 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근데 이 소환 조사하는 거 하고 예. 나중에 이제 구속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영장 발부가 체포 된다거나 영장을 할 발부한다든지 할 때는 때? 또 예. 그게 회기 중이다 할 때는 또 문제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소환 조사에 이렇게 응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성남FC 의혹이 무엇인지 그 문제를 조금 더 소상하게 한번 좀 정리하고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네. 검찰 주장입니다. 있을 때 거기 성남에 이제 네. 적을 두고 있는 두산건설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네. 이런 관련 기업들로부터 성남FC 이른바 광고, 후원금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광고 형태로 받고 무려 160억 원입니다. 전부 합치면. 그리고 그 기업들이 각각 원하는 인허가라든지 관련 특혜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3자 뇌물공여죄를 검찰은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자, 이재명 대표는 당당히 응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검찰도 자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재판 가봐야 알겠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의 중요한 설명 내용은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었다. 우리뿐만 아니 성남뿐만 아니라 경남도 그랬고 물론 이제 홍준표 시장은 아니다. 나는 대가를 주고 인허가 특혜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특혜를 준 적이 예. 없다. 그렇지만 또 민주당 쪽에서 하는 설명은 아니다. 경남 쪽에서도 실제 민원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후원금 또는 이제 광고비 형식으로 후원을 했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남FC와 관련해서는 관례를 들어볼 때 이재명 대표의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반대편에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 정치적 이득,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더 많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이런 예. 거래를 했던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이 상당히 상반되는 측면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법정에서 질의한 법정 예. 다툼 끝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다른 게 아니라 뭐 대장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남 FC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신이 있다라고 민주당 측은 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나 법조 안팎에서는 피의자와 검찰이 맞섰을 때는 사실은 검찰이 좀 더 세 보여요. 왜냐하면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10일 날 소환에 응해서 검찰에 가서 소상하게 말을 해도 본인의 소명을 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겠죠?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포토라인에 서서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거든요. 첫 번째는 자진 출두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비공개 소환 조사에 응하는 방식이 있고 세 번째는 서면 조사. 그러니까 세 가지 길을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깊은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셋 중에 어쨌든 정면 돌파 방법을 택한 거잖아요. 당당하게 포토라인에 그렇죠. 선다. 포토라인에 서서 제가 알기로는 사자후를 토하겠다. 라는 얘기를 듣고 어흥,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측면에서 의혹을 받고 있지만 이 점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명할 것이고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그 내용이 국민들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거는 이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조사 과정에서 또 뭐 상당히 긴 조사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건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있을 때마다 그냥 굴복하는 양상을 보이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유의 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만큼 검찰도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를 검찰에 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네. 이번 소환 조사를 마지막으로 소환 조사가 이뤄지고 나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아마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소하게 되면은 불구속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속으로 할 것인지 구속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체포영장을 또 국회로 보내야 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변수들이 좀 생깁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 이후에 어떠한 정국이 펼쳐질 것인지 여야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제1야당의 당수를 구속시킨 전례가 없어요. 한 번도 없던가요? 나라 뒤집어지죠. 제1야당 당수를 구속을 시킨다? 명백한 100% 증거도 없는데?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10일 날 10시 반에 검찰 수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10일 날. 예, 10일 날 오전 10시 반에 뭐 이에 관련해서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저야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다가 필요한 절차상 출석 요구를 하면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게 우리 법 체계니까 출석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세히 모른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고 계시겠죠? 예, 모를 리가 없죠. 예, 법조인 출신이니까. 자, 한 대변인 어떻습니까? 지금 우상호 의원의 얘기는 그래도 야당 대표인데 어떻게 야당 대표를 구속 수사하겠느냐, 구속시키겠느냐, 소환 조사를 받더라도 이제 다음에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지 않겠느냐 이런 아마 나름의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나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예.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막 당장 이제 대표가 소환에 10일 날 오전에 가겠다고 하니까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목들을 보니까 현직 제1야당 대표로서는 헌정사 최초라는 이런 제목까지 나오는 거 보면 상당히 이례적이고 뭐 검찰로서도 그렇고 야당사에서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이 앞에서 있었습니다만은 이 출두 문제는 지난해 연말에 이제 이미 결정이 됐고 그 당시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도 내가 당당하게 나가겠다 했는데 많은 다수의 최고위원들이 좀 말렸습니다. 부정적으로 이런 식의 팩스로 일방적으로 소환하는 나라에 가는 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제1야당 대표로서 뭐 이런 식으로 검찰이 오라고 하면 무조건 소환에 응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오후에 전격적으로 대표가 발표를 했고 그게 뭐 신년 문재인 대통령 방문하고 전혀 관계없이 제 기억으로는 12월 26일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10일과 12일 사이에 놓고 이제 계속 검찰과 우리 쪽 대표의 변호인들과 협의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는 시종일관 본인이 죄가 없기 때문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가겠다고 했고요. 예. 그 기조에 맞춰서 가서 모든 수사에 당당하게 응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검찰 소환 조사, 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만큼 아마 10일 오전 10시 30분 이 검찰 성남지청 앞은 엄청나게 붐빌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요. 민주당 내 분위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김대중 대통령보다도 훨씬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장기간 동안 그렇게 매도를 하지만은 꿋꿋이 버티고 있잖아요. 저 정도의 배심과 자기 결백을 믿고 싸워나간다 하면은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김대중 DJ보다 대단하다. 그건 그렇게 큰 고초를 겪고 있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잘 대처를 하고 있다. 어떻게 제가 모셨던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재명 대표를 같이 비교하겠느냐? 네. 이건 아니에요. 예, 박지원 전 원장의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더 대단하시다는 걸 이재명 대표가? 제가 동의하기보다도요. 방금 보셨습니다마는 예스 오와 노로 대답해 주세요. 박지원 전 원장님의 취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그 온갖 진짜 검찰로부터 예.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이랄지 공무상 기밀 누설이랄지 숱한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기사로도 그렇고 예. 그런 거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는 걸 강조하시면서 한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뭐 더 대단한지 아닌지는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뜻이죠. 전 뭐 두 분 다 대단하고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뭐 제3자 뇌물공여죄로 검찰에 가신 적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이재명 대표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박지원 전 원장의 말씀은 뭐 취지는 이해하겠어요. 예. 근데 너무 과도한 언사를 동원해서 하시니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아부다. 예. 아부. 이재명 대표한테? 네, 너무 아부를 한 거 아니냐. 예. 예, 그 정도로 제가 하겠고요.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수사 선상에 오른 다음에 이제 사법 처리 과정에 이제 들어가는 검찰 출석을 하는 게 처음이다 말씀하셨는데 예.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선호가 바뀐 얘기입니다. 그런 제1야당 대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제1야당 대표가 처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 하나 짚을 거는 야당 대표가 된 다음에 있었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일로 인해서 된 게 아니고 예. 그 이전에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냈을 때 행정행위에 관련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수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만 제1야당 대표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했다는 거를 정확히 짚어줘야 예. 민주당도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고 대처를 하는 거죠. 이걸 뭉뚱그려서 박지원 전 원장처럼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도 김대중 대통령보다 훨씬 더 잘 대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국민들이 예. 헷갈리죠.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야당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재명 대표가 처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요. 예, 2003년 12월에 이회창 전 그때 네. 한나라당이었죠. 네. 예, 한나라당 총재가 검찰이 소환한 건 아니지만 자진 출석해서 이 대선 자금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이 대선 네. 후보이자 이제 책임자 대표였던 총재였던 만큼 자신이 모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은 그렇죠. 전례는 있어요. 그때 네. 현직이 아니었죠. 예. 예, 그리고 예. 뭐 대선 후보 최종 책임자가 나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라고 나가셨죠. 이회창 총재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대선 기간 중에 이슈였었어요. 근데 이건 지금 대선 중에 있었던 것도 아니라 예. 윤희석 대변인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그 전에 지자체장을 할 예. 때 성남시장이나 경기도 지사를 할 때 있었던 이야기고 민주당 내 당내 경선 때 이미 예. 상당 부분이 논란이 됐던 것들입니다. 그때 예. 고발도 됐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뭐 재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도 있었는데 이제까지 묻혀오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야당 대표에 대한 뭐 탄압이다. 우상호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한 적이 없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박지원 전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아마 복당에 대한 큰 선물을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은의 해서. 성격이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근데 예. 좀 이렇게 저희가 취재를 좀 해보면 이제 박지원 원장이 왜 저런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보면
그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내부에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선생님이었죠. 선생님이었고 민주투사였고 뭐 이런 분위기였다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성남 시절부터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견제하는 세력이 있었고 약간 그러니까 소수파였죠. 예, 소수파 지금도 사실은 소수파 아니냐라는 그래요? 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당을 장악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당 안에서도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당 내부에서도 그리고 끊임없이 경쟁자로부터 견제를 받고 탈탈 털렸다. 그러니까 비단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정치적으로 대치점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만 수사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 그런 절차가 있었기 예. 때문에 어떤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깔려서 저런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예. 듭니다. 근데 며칠 전에도 이제 저희가 여기서 다루기는 했는데 뭐 많은 분들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민주당의 대세적인 분위기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중에 이제 뭐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네. 몇 분은 이제 계속 친명계였던 김종민 의원, 친문계였던 김종민 의원도 그렇지만 근데 느닷없이 정성호 의원이 친명계의 자장이었잖아요. 네. 핵심이었고. 근데 이분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당을 끌어들이지 말고 이건 개인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정성호 의원까지 왜? 무슨 일이 있었지? 예, 그 취재를 좀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반론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태도를 바꿔서 예, 예. 오늘부터 나는 반명이야라고 선언하면서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냥 통상적인 예, 얘기였다. 통상적인 예. 수준의 범위 안의 얘기인데 기자들이 예. 이제 기사를 좀 세게 쓴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나 초동 때부터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렇고 또 지도부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문제는 내가 변호사들하고 이 수사 문제는 털겠다. 그거 말고 예. 당은 민생 중심으로 가라라는 메시지를 계속 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어쨌든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특별하게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것 때문에 지지율도 하락한 이런 예. 상황이어서 어떤 그런 차원에서 뭐 프레시가 좀 필요하다, 리프레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정성호 의원이 그런 주장을 한 건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할 예. 것 같습니다. 한 대변인, 지금 이재명 대표가 신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또 김경수 지사 이제 사면된 두 분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당내에서 이른바 친문계로 불리는 분들이 좀 조용해졌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예.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예. 신년에 우리 민주당 민주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세 분이십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인데 신년에 인사들을 드리죠. 그럼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동작동 가서 김대중 대통령 참배를 했고 봉화마을 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를 뵙고 그 다음 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가서 신년 인사를 드린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이 대표가 지금 현 정국에 대해서 현 정권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토행 문제랄지 위기의식, 뭐 민생과 경제, 한반도 안보 문제 서로 어려움이 많다는 부분들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신년 인사가 지금의 어떤 친문을 다독인다거나 같이 간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준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좀 전에 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성호 의원도 뭐 그런 차원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분리 자체가 애매하지만 근데 이 대표나 언제나 교신을 같이 이제 교감을 하시기 때문에 대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차례 내가 당당하게 나가겠다 예. 그런 얘기를 하면은 당내에서 만류하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예. 말씀하신 이제 사건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건데 성남 FC 건도 그렇고 대장동도 그렇고 정권 바뀐 뒤에 예. 일방적으로 진술이 바뀐다거나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야당을 예. 파괴하려는 공작 수사 아니냐 이런 의심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검찰에 출석할 때 그 당내에서 의원님들은 다 가시나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변호인단만 이렇게 가나요? 거기에 대해서 뭐 결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가실 생각? 저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마 169명의 현역 의원들이 다 갈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는 않을 않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예, 그렇게 위세를 하지- 보여주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지지자들은 많이 오겠죠. 지지자들은 와서 뭐 이렇게 샤우팅도 하고 하겠지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대표하고 변호인단 그리고 정도만? 지도부
정도가 참석하지 않을까 뭐 비서실장이야 뭐 당연히 가겠지만 그러니까 그림을 그렇게 만들지는 않을 거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정치권의 모든 관심이 오늘 10일로 좀 쏠리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가죠. 이 김만배 씨가 이 극단적 선택 이후에 몸이 좀 나아져서 멀쩡히 걸어다니는 모습이 이제 한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래서 재판부가 건강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재판을 재개했죠. 23일 만에 오늘 김만배 씨가 법정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기자들한테 돈 줬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 한 말씀 해주시죠. 건강은 좀 어떠실까요? 이제 회복 중이신 거예요? 천화동의 1호에 관련된 예, 김만배 씨 이제 묵묵부답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만배 씨에 대한 조사는 이제 크게 두 가지죠, 그렇죠? 이제 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이재명 것이냐, 지분이 포함돼 있냐? 예. 그리고 그 중에 뭐 한 400억 원이 넘는 돈이 뭐 428억. 정진상 실장이라든지 그 측근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에게 실질적으로 건네졌느냐, 그 중에 또 일부가 경선 자금,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으로 쓰였느냐, 이 부분이 하나 있고. 쪽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곽상도 전 의원이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만은 50억 클럽에 대한 이제 수사 이게 크게 양쪽 두 갈래로 이어지는데 입을 안 열고 있어요. 이 김만배 씨가 지금 기자들이 물어도 네. 어디로 이 입을 열지 어느 방향에 더 초점을 둬서 열지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수사 방향도 그렇고 언론의 보도 방향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김만배 씨가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쓰는 게 맞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 관련된 혐의만 쭉 털어놓는 게 맞지 않나요? 글쎄요, 뭐 김만배 씨가 어떻게 진술을 할지는 예. 지켜봐야겠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김만배 씨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예. 했을 때 그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냐라고 보면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 아마 이재명 대표나 대장동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예. 마지막에 그 최종적인 키를 갖고 있는 게 김만배 씨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정영학 변호사나 다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사가 굉장히 빨리 정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오래 걸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에서 지금 은닉된 재산 찾고 있다고 예. 찾았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럼 김만배 씨는 지금 이 수사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지금 압수당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족들도 이제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김만배 씨가 이제 진실에 다가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과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예. 그다음에 들어가는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씨와의 관계는 또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나오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지금 이 대장동 의혹은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퍼즐은 다 맞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까지 다 구속시킨 상황이니까요. 그러나 정말 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자가 이재명 대표인지 그 지분이 그쪽으로 갔는지 자금이 글로 건너갔는지 이 마지막 퍼즐을 아직 검찰이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 김만배 씨를 압박해서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맞나 봐요. 이렇게 시간이 계속 걸리는 걸 보면. 글쎄요. 뭐 수사 진행 상황은 예. 제가 모르니까요. 또 검찰이 갖고 있는 고유의 수사 기법이 있겠죠. 예. 뭐 꼭 자백을 받으면 좋은 건데 그렇지 않고서도 증거에 의해서 그걸 밝히는 게 검찰의 임무니까요. 예.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결국은 수사가 상당히 진행이 돼 있다. 김만배 씨도 결국은 입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재산을 다 찾았어요. 그 동결을 했고 또 진술이 거의 다 나왔고 그러면 더 이상 김만배 씨가 버틸 만한 어떤 논리적인 뭐도 없고 뭐 저항할 힘이 없는 거죠. 그렇게 예. 될 경우에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김만배 씨가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기 때문에 예. 수월한 건 아니겠지만 이제는 거의 결정적인 순간에 온 게 아니냐. 그래서 물론 사건은 다르지만 이재명 대표도 이제 소환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 예. 이렇게 이 관련 수사들이 조금씩 진전이 되고 있지 않냐고 저는 봅니다. 예. 자, 만약에 여기에서도 뭔가 또 새로운 단서가 김만배 씨 입에서 나오게 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그리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또 피의자 신분으로 또 포토라인에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왜 대장동 그것만 자꾸 파냐? 50억도 팔아.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50억 클럽 수사는 정말 안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박영수 전 특검들이 있죠. 특검이 있고 법조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수사를
분명히 부패 수사랄지 하는 수사는 돈의 출처를 찾아가는 게 맞는 수사라는 게 저희들이 대선 때도 강력히 주장했었고요. 이른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자 부분은 정영학 씨의 녹취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020년에 10월에 돼 있던 지금부터 2년 전에 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사건이 알려지지도 않고 수사도 안 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상황에서 녹취된 녹취를 보면 수천 페이지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까지 정진상 실장이랄지 유동규 본부장 아니 저기 김용 부원장의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나오는 게 유동규 씨 본인 거라는 거만 진술이 나오거든요. 근데 정권이 바뀐 뒤에 지금 진술들을 유동규 씨와 남욱이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두 분 다 특히 남욱 씨는 전해 들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걸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어떤 진술이 믿을 만한 건지 정말 물증이라도 있으면 하나라도 내놔야 되는데 이렇게 숱하게 수사하고도 이재명 대표 측과 연결되는 고리를 전혀 찾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검찰의 수사는 정치적이고 국민들의 여론을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한 프레임을 갖고 있는 수사가 아닌가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장 기자께는 다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조금 저희 언론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놀랐는데 김만배 씨가 이제 뭐 언론사 법조반장을 오래 했죠. 네. 아마 이제 각 언론사 법조팀에 있는 기자들하고 친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네 곳의 언론사에 중간 간부급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진보적인 신문도 있더라고요. 이게 찌라시 돈 것만 보고 얘기해요. 확실하진 않으니까. 그거 어디라고 실명은 모르겠고. 한겨레라고 나왔습니다. 보도됐어요? 네. 저는 뭐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러니까 모 언론사 간부도 있고 또 뭐 방송사, 종편 방송사 간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은 정당한 거래 동거래였다. 물론 차용증을 쓰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만은 뭐 또 이자 대가로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 세간의 이 세인들은 일반 우리 국민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요. 이 사건의 그러니까 핵심 키맨은 역시 김만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대장동 사건에 마치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표적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핵심은 역시 김만배구나. 왜냐하면 조직과 돈, 네트워크가 다 김만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언론계도 나온 것이죠. 그 법조반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법조계 네트워크는 검사, 판사 뭐 다 이렇게 있었던 거고요. 정치인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사들도 후배들 이렇게 관리하면서 뭐 용돈도 줬다는 얘기도 있고 했었는데 용돈 치고는 액수가 엄청 커요. 용돈도 주기도 했다고 했는데 용돈 플러스 오늘 보도가 된 그렇게 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뭐 아파트 한 채값 뭐 6억 정도 되는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뭐 관련해서 그 해당 회사에서는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도 꾸려서 대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이 사건의 핵심 키맨인 김만배가 앞으로 어떻게 증언을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에 심경 고백을 하면서 내가 뭐 거짓말로 뭐라도 지어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그 검찰 수사의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그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는 나다라는 주장을 시종일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아니다. 428억 소위 저수지라는 것에 이 대표 측의 지분이 포함돼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김만배는 그에 대해서 확언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23일 만에 출두를 했는데 오늘 검찰 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피력할지 그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언론계에 이렇게 기자들이 김만배 씨하고 뭐 선후배 사이로 엮여 있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부적절한 금전 거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분들이 그러면 평소에 보도하고 썼던 기사들은 그러면 진실에 부합하는 거였을까? 아니면 김만배 씨에게 우호적인 쪽으로 방향을 잡고서 쓴 것일까? 아니면 또 김만배 씨의 여러 가지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다리를 연결해주는 그런 브로커 역할을 또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검찰이 좀 수사해서 밝혀낼 부분이에요, 그렇죠? 뭐 그렇겠죠.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법 처리 또는 수사가 뭐 없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또 되죠. 저게 언제적 일이죠? 제가 정확히 날짜를 모르겠는데. 김영란법 이후에요. 이후에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걸릴 뭐 수도 걸릴 있네요. 수도 있고 김영란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뭐 법조팀 기자들 사이에서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만배영이 나한테는 안 좋네. 뭐 이런 얘기도 한다. 부끄러운 언론의 자화상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예, 김진우 공수처장이 좀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자, 이 공수처의 시무식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왜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마치 신앙 고백을 하듯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합니다. 불교계가 강력하게 반발에 나섰고 또 사과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공수처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그 음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아직 준비하느라고는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수처장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요 이제 음악이에요. 뭐 교회 가서 찬송가 부르는 거야 뭐가 문제 있겠습니까만은 시무식에서 불렀어요. 그것도 좀 이상하고 부르면서 감정이 격해져서 신앙심이 격해져서 눈물도 흘리고. 근데 이게 공수처를 폐지할 일인가요? 공수처를 폐지한다고 바로 가는 논리는 좀 그렇고요. 예. 공수처장을 공격할 수 있는 소재는 충분히 되죠. 기관장을 하고 있는 분이 예. 다른 데도 아니고 공수처인데 이 종교에 편향된 어떤 모습을 직원들 앞에서 보였다는 거 하나가 이제 문제가 예.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감정 표현을 저렇게 격하게 할 이유가 있느냐. 물론 공수처 출범 이후에 초대 차장을 맡아서 2년 임기를 지냈고 이제 마지막 할 겁니다. 예. 지금까지 공수처가 거대한 어떤 논리를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출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 동안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어서 예. 그 조직의 수장으로서 갖고 있는 초조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시무식 날 저런 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면 그 직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우린 진짜 뭐가 안 되나 보다. 이 생각밖에 못 할 거예요. 따라서 이런 조직을 이끌 수 있을 만한 분이 맞느냐 이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폐지를 하자라고 하는 건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이제 SNS에 이제 올린 글이에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옥상옥 기관에 앉아서 세월만 축내는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공수처는 이제 폐지돼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그 김진우 공수처장이 뭐 낮은 직급도 아니고요. 그렇죠? 굉장히 고위 직급에 있는 공직자로서 공식적인 부처의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눈물까지 흘린다. 이게 약간 좀 비상식적인데 왜 이렇게 하셨죠? 그걸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일단은 부적절한 예. 게 맞습니다. 저런 자리에서 시무식에서 뭐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부적절하고요. 근데 조금 더 헤아려 본다면 예. 공수처라는 게 사실 지금의 여야를 다 떠나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필요하다는 데는 서로 정치권 내에 상당한 합의가 예. 있었습니다. 96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논의 자체가. 왜냐하면 독립적인 말 그대로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총리, 뭐 판사, 검사, 예. 경찰 고위직까지 독립적으로 수사할 기구가 필요하다. 사회적 논의가 됐었죠. 상당히 예. 오랫동안. 그래서 5.16 국제법 때 출범을 했는데 2021년 1월에 출범했으니까 만 2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여야 간에 이제 논란이 크고 하면서 사실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현재 검사가 25분 정도 되고 예. 공수처 법에 따라서 수사관이 한 40명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따져보면은 지금 중소도시의 지방 검찰청 정도의 예.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히 묵직한 수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뭐 고발 사주 의혹 예. 수사를 하다가 논란이 벌어지고 뭐 계좌 추적을 언론인까지 본 거 아니냐 논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겹쳐서 아마 김진욱 예. 처장이 이런 뭐 심정을 드러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드러내는 건 분명히 잘못됐는데 저는 여기에서는 홍준표 시장처럼 이걸 폐지려고 하는 건 좀 반대합니다. 지금은 폐지가 아니고 그러면 이런 기구가 논의하다는 건 국민들 사이에 다 공감대가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좀 더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뭐 김진욱 처장만 처장을 계속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예. 인력과 뭐 예산도 그렇고 좀 지원이 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야당 대표까지 소환해서 조사하는 상황인데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도 공수처에서 지금 피의사실 공표로 예, 지금 고발이 돼 있죠. 있어요. 예. 근데 왜 공수처는 머뭇거려요? 지금 야당 대표도 검찰이 부르는 마당에? 근데 참 재밌는 포인트가요. 제가 최근에 예. 이제 취재를 좀 해보면 공수처가 지금 처장, 차장 2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그러니까 비검찰 출신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검찰 눈치를 상당히 보고 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공수처마저도 검찰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다. 그러니까 검찰과 분리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1호 수사 사건이 조희연 교육감 예.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직권남용 관련된 건데 뭐였냐면은 해직 교사를 이제 부당 채용해 준 게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이제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 관계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공수처의 수사와 그다음에 검찰의 판단, 그러니까 양쪽에서 똑같이 수사를 했는데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검찰의 수사나 공수처의 수사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는 거의 사실상 동일체 원칙 비슷한 이미지와 뉘앙스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진욱 그 처장 같은 경우에는 비검찰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이고요. 변호사 오래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검찰 간의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예. 뭔가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또 조직도 실제로 뭐 파출소 수준이라고 얘기를 예.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당시에 국회의 잘못이 있지 않냐. 예. 그러니까 실제로 수사를 할 수 있다면 규모도 크게 하고 검찰과 완전히 독립된 당시에 논의했던 바대로 형사사법 체계를 제대로 세우고 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원칙대로 하는 그 원칙의 차원에서라면 너무나 왜소한 조직이었다. 그러니까 조직이 이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예.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검토하지 않고 공수처가 문제다라고 말하고 그러면 차라리 없애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 직원들까지도 검찰 눈치를 보고 어쩌면은 한동훈 법무장관에 의해서 뭐 장악됐다는 표현까지는 쓰지 않겠습니다만은 예, 검찰 눈치를 보는 그런 지금의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러워서 공수처장이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겠네요. 취재를 찬송가 해보니까 들으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신세 한탄 뭐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세한탄이 크다 하더라도 예, 부적절했죠. 시무식에서 찬송가 부르면서 눈물 흘릴 일은 아니죠. 예.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3월 8일 날 전당대회 앞두고 여러 후보들이 이제 하나 둘씩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했고요. 자, 그러나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당 지지층으로부터 여론조사 1위를 보이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 지금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죠. 자, 이 부위원장직을 내놓고 출마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애매해요. 나경원 전 의원이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직 결심 못했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자꾸 나가라는 사람이 많다. 이 얘기를 하면서 각종 신년 인사 모임 또 친윤 모임에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이나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또 요구가 있어서 참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을 할 수 있는가 아직 고민 중이고요. 이게 좀 힘이 있으려면 당대표 하면서 하는 게 더 힘이 있지 않냐라는 말씀들을 농담처럼 하는데 당권에 도전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직은 내려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인구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더 크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나경원을 위한 룰인데 안 나오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나온다고 봅니다. 안 나오면 정치적 판단을 잘못하는 거죠. 이 전당대회 그 당신 100%가 지난번 이준석 경쟁할 때도 당원들만 따지면 나경원 후보가 이겼잖아요. 지금도 줄곧 상위 1등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각에 들어갈 가능성도 없는데 왜 안 나오겠습니까? 제가 나경원 입장에는 무조건 나가죠. 예, 나경원 전 의원의 고민이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아마 나오게 된다면은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직은 내놓겠죠. 내놓고 나오겠다. 이제 본인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친윤 모임에 나가서도 그 얘기를 하셨고요. 자, 네 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면 O, 아니다 그러면 X를 좀 들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두 분이 오고 세 분이 온가요? 두 분이 오고 두 분이 X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안 나온다라고 두 분은 뭐 개인의 희망사항 말고 객관적으로 가능성 차원에서 전당대회가 열린다는 거는 한참 전부터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화사회 부위원장직 그리고 기후환경대사직 두 개를 다 맡으셨어요. 불과 얼마 전에. 큰 자리예요. 장관급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오시려면 이 두 개를 사퇴로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공직자로서 좀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 될 거고 명분이 좀 떨어진다는 임명된 지 얼마 잉크도 안 말랐는데. 그렇죠.
만약에 전당대 출마를 생각을 하셨다면 안 받으셔야 맞았다. 그런 지적이 있어요. 처음에 제안했을 때 그렇죠. 대통령이. 예. 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여당의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대통령 이제 임기 시작해서 한 7개월, 8개월 됐는데 예. 그동안 호흡을 쭉 맡아 오셨던 분들과 당도 같이 가는 게 맞다고 볼 때는 예. 지금 나경원 전 대표의 위치가 그게 맞느냐. 물론 지지율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하태경 의원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과 별개로 제가 볼 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예. 뭐 저도 상당 부분 비슷한 의견인데요. 저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 지금 막 중요한 두 가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장은 정말 부위원장은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뭐 어제도 뭐 나경원 위원장이 다른 뭐 정책 안도 냈지만요. 그 자리를 수락하는 그 순간부터는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뭐 지금 여론은 굉장히 호의적이지만 나경원 부위원장조차도 아마 마음속으로는 정리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오는 걸로 굳혔다. 아니요, 안 나오는 걸로 안 나오는 붙이는 걸로. 붙였다? 네, 예. 왜냐하면 그 대통령에게 그 임명장을 받는 순간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그 무게감 때문에라도 예. 나경원 부위원장이 나왔을 때 본인에게 오히려 지금보다 더 후폭풍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욕심이 너무 많다라든지 이런 평가를 또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안 나와도 사실 나경원 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 되는 일은 없다라고 봅니다. 당심이 이렇게 나경원 부위원장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걸 봤고, 근데 나는 국가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더 중요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전 나경원 부위원장은 결국에는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나경원 부위원장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신혼부부가 출산을 하면 대출금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1,000만 원 정도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발끈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제도는 이자를 조금 더 낮춰드리는 게 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과감한 정책, 일종의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당대표 출마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 이런 뭐랄까 해프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해프닝 같지는 않습니다. 진짜 나 전 의원, 나 부위원장은 정말 그렇게 할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바로 즉각 개인의 생각이라 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뭐 긴축 재정을 통해 가지고 이 균형 재정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현 정부하고도 좀 맞지 않는 내용이기도 하고 허경영 뭐죠? 민주공화당 총재인가요? 예, 뭐 그분이 결혼하면은 돈을 얼마 주겠다는 거랑 것도 좀 비슷하기도 하고 어쨌든 약간 나경원 부위원장으로서는 좀 이미지에 상처를 크게 입었습니다. 이 대통령실의 이 반박으로. 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제 이렇게 대통령 눈밖에 났으니 이제 나갈래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 두 분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니, 저는 오늘 그 광주 방송 KBC 광주 방송에 그 나경원 전 의원이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당 대표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을 굳혀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당 대표라는 워딩은 이제 그 언론사에서 쓴 거고 본인은 그런 표현을 가로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당대표 출마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어쨌든 출마 결심이 임박해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최근 들어서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보면 당심은 나경원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이 여기에서 뭐 포기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도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는 직이지 예컨대 뭐 국무회의 의결로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거하지 않으면 출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취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대통령실에서 저와 같이 밝힌 것은 사실상 대통령 뜻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출마하지 마라.
이런 것을 역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대통령의 마음은 딴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를 사실상 주저앉히고 있다.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은 정치인인데 결국 대통령 뜻에 굴복하는 그런 정치인 이미지를 만들고 자기 정치 인생을 끝낼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비윤의 깃발을 들더라도 나와서 당대표 도전을 할 거냐, 저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나경원 전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도전을 할지 잘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유인심은 나경원 의원에게 있지 않다. 그게 저 안상훈 시민사회수석의 오늘 발표 내용에 숨어있는 맥락이다. 저는 그렇게 유인심은 봅니다. 너에게 없어. 너는 그냥 열심히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 해. 이거다. 알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당대표 출마 여부를 민주당 대변인에게 여쭤보는 건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긴 한데 그래도 공평하게 한 마씩은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하시죠. 예. 근데 이제 그 앞서서 이제 대통령실에 저런 공개적 공박을 당하기 전에 나경원 전 의원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관전만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깊다. 제 얘기는 출마하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불과 진짜 한두 시간 만에 저런 공박을 당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도 대통령실은 권성동 의원을 정리했듯이 나경원 전 대표도 안 나왔으면 하는 기류 같아요. 근데 정치인이 지금 이런 총선 공정권을 가진 집권여당 대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대중 정치인이. 근데 이 기회를 이런 식의 뭐 압박에 의해서랄지 이런 기류로 그만둔다면은 나경원이라는 정치인도 많은 국민들로부터 잊혀지는 그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깊은 고민을 하겠지만은 여기서 굴복하는 모습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유승민의 길을 갈 것인가 권성동의 길을 갈 것인가 그 기로에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서 있다. 알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아직 결심 못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2대2로 팽팽히 갈렸습니다. 뭘 거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거는 게 유행이어서 이렇게 OX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따져볼 겁니다. 내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당대표에는 또 여러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탈북 정치인들도 좀 계시고요. 또 청년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눈길을 끄는 청년 정치인 2명이 이번 최고위원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자리는 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놓고 두 분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전당대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할 우리 장해찬 우리 청년위원장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전하는 청년 정치인에게 선뜻 손을 내밀고 함께해 주신 이철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예찬 전 청년재단 이사장 그리고 지금 이제 강훈식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었던 김영호 씨, 그렇죠? 이 두 분이 지금 최고위원 자리에 도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자리다 보니까 장예찬 대 김영호의 대결. 근데 지금 보셨지만 장예찬 뒤에는 친핵 윤핵관의 멤버인 이철규 의원이 있어요. 이철규 의원의 이제 뭐 보좌관을 지냈나요? 그리고 김영호 씨 뒤에는 장제원 의원이 있어요. 장제원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거든요. 이게 이철규 대 장제원의 싸움인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 뭐 이렇게 하여튼 좀 헷갈리는 부분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네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친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네 분도 분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 권성동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퇴는 다른 윤핵관이 말렸기 때문인가? 권장 브라더는 깨진 것인가?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과 이철규 의원의 이 대립각이 좀 생기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 권성동, 김기현 의원의 얘기를 듣는 동안 네 분이 좀 쓰도록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여론과 우려를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얘기하시거나 그러신 건 없으세요? 본인의 고독한 결단이었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꼭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눈빛만 보면 알아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눈빛을 안 봐도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당이 돼야 된다. 아니 가출을 해야 되고 대통령 공개적으로 욕해야 되고 지금도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요. 장제원 의원이 오늘 김영호는 자신과 상관이 없다.
그리고 장예찬을 지지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김용호 대 장예찬의 싸움이 장제원 대 이철규의 싸움 뭐 이렇게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김영호입니다. 김형호가 아니고요. 자, 핵심 4인방 중에 실제 일장은 누구일까? 권성동 의원을 주저앉힌 사람 누구일까? 그리고 지금 이철규, 장제원 의원 사이에 뭔가 또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썰들, 시나리오들이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렇게 시작할까요? 예. 이거요? 예. 질문을 정확히 네 분 중에 일장이 누구일까? 일장. 예. 참 어려운 질문인데. 관계없습니다. 이제 편하게 뭐 생각나는 대로 쓰셔도 돼요. 어려운 질문인데 뭐 어느 한 분을 하기는 좀 그래서 제가 두 분을 썼습니다. 권장이라고. 그럼 이철규, 윤한홍 의원은 아니에요? 서운해하실 텐데 이 방송 보시면.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일단 선수도 그렇고요. 예. 요 두 분에 비해서는 조금 으뜸으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고. 예. 뭐 저희 당에 뭐 간장도 있었고 김장도 있었으니까 예. 권장도 어떠냐라고 생각은 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뭐 핵심 측근 중에 누가 으뜸이냐 하는 말이 의미가 없어요. 예. 그것을 국민들께서 용인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진짜 어떻게 생각하지 그런 것도 모르니까 예. 그냥 참고 삼아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두 분이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인 건 확실하고 지금도 당에서 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두 분을 공동으로 썼습니다. 두 분은 이제 브라더 관계가 아니죠. 좀 멀어졌죠. 소원해졌죠. 표면적으로는 브라더라고 하고 계십니다. 아직. 그러면 권성동 의원 출마를 막은 거는 장제원 의원이에요? 동생인 장제원 의원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두 분 중에 이철규, 윤한홍 두 분 중에 그런 얘기를 제가 알지 못합니다.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예. 일장이 이철규 일장을 쓰라는 예. 뭐 이렇게 질문을 받고 나름 취재를 좀 했습니다. 저 취재를 해가지고 이철규 의원님을 썼습니다. 예. 새로운 권력 서열입니다. 예. 근데 현재로 씁니다. 제가 취재한 건 현재 윤핵관이라기보다도 윤 대통령, 윤심을 예. 가장 적확하게 아는 분이 누구냐. 이 네 분 중에는 현 시점에서는 이철규 의원이라고 제가 취재한 바로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소스원은 못 밝히죠. 취재원은.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예. 권성동 의원과 윤한홍 의원 두 분이 가깝고 장제원 의원과 이철규 의원이 가깝다. 또 뭐 알려졌더라고요. 예. 취재해 보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권성동 의원은 뭐 저렇게 많은 말씀을 했지만 결국 이제 불출마로 접는 과정은 사실 본인이 원해서 접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저거는 누군가의 대통령의 윤심을 정확히 전달받고 결국은 접은 거예요. 예. 접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현재로서 대통령이 당에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예.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가장 정확한 통로로 쓰는 분이 이철규 의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 일장인데 근데 이런 모습들이 계속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 그런 걱정이 예. 되긴 합니다. 그럼 이제 어쨌든 간에 장제원 의원하고 이철규 의원이 가깝다라고 그 취재원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김용호 대 장예찬의 싸움이 두 사람의 대리전이다. 뭐 이렇게 볼 근거는 전혀 없는 그건 거네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장제원 의원도 장예찬 후보를 이제 지원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김기현 의원으로 이제 당 대표를 하겠다는 뭐 이런 기류들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장연대로.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취재를 해보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장이 계속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대통령께서 누구를 잘 찾으신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또 어느 분들하고 뭐 3명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또 자주 만찬을 하신다. 최근에는 안철수 멤버가 의원 또 부부를 바뀐다. 부르기로 했잖아요. 뭐 예. 네, 나경원 의원 부부도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딱히 범주화해서 아무개가 1등이야. 그리고 뭐 아무개는 완전히 배제됐어.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예. 그리고 지금은 저는 저기 호명된 네 분 모두가 스스로 윤핵관임을 자임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대통령 곁에서 예. 뭔가 정치를 잘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배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또 이철규 의원하고 통화를 예. 소통을 자주 하시지만 또 조금 있으면 윤한홍 의원 다시 또 부를 수도 있고요. 예, 예. 그건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 모두 국회의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 부름을 받고 국회에 가 계신 분이거든요. 대통령의 비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뜻을 받는 골간이 있습니다. 예. 당의 원내대표도 있고요. 대표도 있고 비대위원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조직을 통해서 당이 운영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니라 저렇게 대통령과 사사로이 내가 더 친해라고 강조하는 방식의 정치가 언제까지 통용돼야 하는가? 저는 이런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분 이름을 이제 위아래 두 분씩 써주셨는데 출발점이 어때요? 이렇게 고스톱 방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열순인 거죠, 이렇게. 뭐 마음대로 해석하십시오. 어느 쪽으로 돌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출발점은 권성동 의원인 건 맞죠. 네, 본인도 맞습니다. 일장이라고 했으니까. 예, 이렇게 돌면은 꼴찌가 이철규 의원이고 이렇게 돌면은 꼴찌가 장제원 의원인데 이쪽으로 도는 게 맞을 것 같긴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대통령과 누가 더 가까우냐, 대통령의 그 의중을 누가 더 잘 예. 아느냐, 그러니까 만나지 않고 통화하지 않아도 누가 더 이거 분위기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게 사실 핵관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뭐 우리 윤 대변인도 했었지만 권성동, 장제원 의원 두 분을 다 쓴 이유가 뭐 이 정권 창출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지만. 예. 사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에서 일을 했고 지난 대선 때부터요 지금까지도 특히 권성동 대표 같은 예. 경우는 원내대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조율했거든요. 장제원 의원은 조직이라든지 그 외에 또 인수위 때 아주 가까운 예. 추측꾼으로 있었고 해서 이 두 분이 뭐 언론에서는 뭐 누가 더 가까워졌다, 누가 더 멀어졌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에는 대통령이 큰 그림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의 국정 운영을 하고 당에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두 분이 예. 바로 이 두 분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내려놔 주시죠. 김병주 의원은 30분 만에 손으로 그려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대체 그 신통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정보 소스를 누구로부터 얻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남산 일대까지 왔을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사무실에 와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북한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다고요? 간첩이라고요? 어떻게 대통령실과 국민의당은 이렇게 음모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책임을 지십시오. 대통령은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책임자는 경질하십시오. 예,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공했다는 건 사실은 다 아시죠.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까지도 촬영하고 간 것인지 소위 말해서 P-73이라고 불리는 비행 금지 구역에 북한 무인기가 들어온 것을 놓고 좀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P-73 구역이 뚫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군 당국은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을 계속해왔죠. 그런데 어제 대통령실도 그렇고 군 당국도 뚫린 게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공방이 붙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김병주 의원이 군도 모르는 정보를 어디서 아는 거냐? 혹시 북한에서 간첩한테 들은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내비치고 있고요. 김병주 의원은 구글 지도에 그림만 그려봐도 군 당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도만 그려봐도 30분이면 알 수 있다 이러면서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공방이 붙었습니다. 자, 우리 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먼저 우리 민 의원부터 좀 듣겠습니다. 저는 오죽했으면이라고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원식 의원이 오죽했으면 어쨌든 사성장군이고 이제 신원식 의원은 삼성입니다. 물론 육사 선배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면 공격을 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적은 썼는데요. 오죽하면 간첩하고 내통했을까 이런 말을 했다. 아니야, 그죠. 그런 말을 했을까. 오죽했으면 그런 강한 발언을 했을까.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 김병주 의원이 지금 뭐 주민들도 뭐 다 보면 알 수 있는 거다. 뭐 손바닥으로 그려보면 다 되는 거다. 그렇다면 그거는 정확한 정보나 정확한 어떤 그 근거에 대해서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 생각만으로 뭐 안보실장 그만둬라, 누구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오히려 북한에게 북한이 지금 이번 무인기를 갖다가 넘겨온 것도 사실은 이 우리나라의 그 혼란을 주기 위해서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굉장히 고도의 심리전이다라고 이야기 평가가 나오는 마당에 김병주 의원이 거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보다 정말 그렇게 정확하다면 확실하다면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분석을 했고 그렇게 손으로 그냥 그려보면 안다. 이렇게 말을 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북한에게 더 놀아나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뚫었을 때 그때 우리 군 당국은 용산은 뚫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아니다. 뚫렸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처음에 군이 인지한 시각이 1월 1일이에요. 그렇죠? 김승겸 합참 의장에게 그런 내용이 보고됐고 다시 한번 재조사를 통해서 이거를 확정졌고 3일 날 최종 결론을 냈고
그리고 4일 날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그리고 이제 언론에 공개해라. 근데 언론 공개 전에 이미 모 언론에 단독 보도가 나왔고. 근데 김병주 의원이 뚫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제기한 건 28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 나옵니다만 시간도 나오면 26일과 29일 사이에 그쵸? 김병주 의원은 그 가능성을 제기했고 계속 부인하던 군 당국이 지난 4일에서야 이제 입장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러면 김병주 의원은 알았을까? 그 얘기를 김병주 의원이 오늘 YTN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내통의 출처를 밝히겠다. 군 당국에 있다는 뜻이에요? 예. 누구냐? 2명인데요. 하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고 김승겸 합참의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내통의 출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국회 국방위에서 국방위에 제출한 국방부 자료입니다. 근데 그 자료에 비행 항적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 비행 항적을 구글 어스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동네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참 보고 비행 궤적을 봤더니 은평, 종로, 동대문, 광진, 남산, 용산으로부터 3.7km 비행 금지 구역에 들어왔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30분 만에 본인 혼자 한 게 아니라 옆자리에 있던 김명배 의원하고 같이 이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근데 30분 만에 이런 게 확인이 되는데 왜 우리 군 당국은 열흘 동안이나 걸쳐서 이 내용을 확인을 못한 건지 해놓고도 안 했다고 말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진실을 국민들은 알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요 무인기가 5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한 대는 다 찍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4대는 그 강화도하고 성모도에서 교란 행위를 하다가 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비행 금지 구역 안으로 뭐 스치듯 지나갔다 이렇게 군 당국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지만 스치듯 지나갔든 뭐 들어왔든 어쨌든 그 비행 금지 구역으로 들어온 건 맞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추시켜야 됩니다. 근데 격추시키지도 못했고 돌아갔어요. 뭘 찍고 돌아갔는지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군사정보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그냥 들어왔지만 북한에 공격형 무인기도 소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뭐 싣고 올지 모른다. 국지전 위험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고 설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한 겁니다. 저는 이 이슈를 굳이 이렇게 키웠어야 했느냐는 면에서 신원식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김병주 의원이 어떤 경로로 정보를 취득했는지는 물론 의문이 남지만은 본인이 설명한 대로 이렇게 항적을 찍어 보니까 구글 보면은 대입해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단순 추측에 불과했던 근데 거죠. 이 단어가 세지 않습니까? 북과 내통한 게 아니냐. 많이 나간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본질이 사라지고 단어만 남아요. 북과 내통 이렇게 야당 의원을 공격한 그것만 남기 때문에 다른 식의 표현을 쓰셨으면 적절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 생각해서 제가 그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저는 썼습니다. 전 김병준을 잘 아는데요. 한번 기자들이 물은 적이 있습니다. 국회 들어오셔서 얼마 안 됐을 때. 의원님은 의원이라고 불러주길 원하십니까? 육군 대장이라고 불러주길 원합니까? 저한테는 가급적이면 대장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육군 대장이라는 자부심이 프라이드가 상당히 강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을 놓고 북한과 내통했다. 차라리 김병주 의원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했습니다. 차라리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들었냐 이렇게 했다면 이분이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아까 화면도 봤습니다만 이적 행위까지는 참는데 나보러 간첩이란 얘기냐. 이렇게 대응하는 거는 정말 맞지 않습니다. 북한 무인기 사건은 분명하게 작전 실패, 경호 실패, 위기관리 실패입니다. 그러면 안보 참사는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면 될 일입니다. 이걸 이렇게 공방으로 끌고 가는 거는 결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정부에도 이롭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뭐 어떤 내통했다거나 아니면은 군 내부에서 뭔가 정보를 김병주 의원에 찔러줬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지금 엄중한 군 기강 잡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그냥 가벼이 여길 사안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해이해진 군 기강을 잡는 차원에서도 지도부 교체를 검토해야 된다. 이런 강경 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상민 장관은 이렇게 옹호하면서 군 장성들은 옹호 안 하나 보죠? 이상민 장관을 옹호한 건 아니죠. 지금 국조가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건데 지금 이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군이 잘못 판단한 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일단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빨리 파악하지 못했고. 그리고 보고가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안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제 지나서 했으니까 훨씬 더 그 급박성이라든지 책임 소재 여부가
이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아마 예. 그런 얘기가 나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정말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도 군이 안 바뀌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대화에 익숙했던 군 체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보세요? 글쎄요, 7개월이라는 기간 예. 동안에 시스템 자체가 변하는 건 사실 쉽지 않죠. 예.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것이 있었다고 오늘 조영 원내대표도 이야기를 예. 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되어 왔던 것이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시스템이 안 잡힌 것이 아니냐라는 것들을 의혹을 던진 것이고, 근데 민주당이 거기다가 대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왜 니네가 잘못해놓고 우리 탓을 하느냐라고 예. 하는 건데, 그거는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럼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보자. 군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예. 하니까 그러면 되지 이걸 갖다 또 우리 탓하느냐 문재인 정부 탓하느냐 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9.19 남북 군사합의 또 평화선언의 효력 정지부터 군 장성들 또 이 군부의 어떤 인사 개편까지 조금 군이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